경제적 자유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의 자유는 누구로부터 위협을 받을까? 우리는 자유로운 세상에서 점점 살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북한이 남침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유를 앗아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속에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 냉전 체제 하에서 있었던 거고요. 우리가 지금도 안보 위협, 북핵 위협하는 것들은 바로 이 독재 정권이 우리의 자유를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되게 관용적이고 김정은이 내려와도 좋다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이 북한에 대해서 되게 친화적이고 친북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는 우리 사이에 그런 공포가 많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너무 못 살고 저놈들이 와서 무슨 일을 해도 우리의 시장 경제나 민주주의를 우리가 포기할 리가 없다. 선동으로 해도. 그래서 그 경계감이 낮아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외부가 아니고 내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시장 경제에 대한 회의, 공격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민주사회주의에 대한 열망입니다. 이 시장 경제, 시장의 자유를 제약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공산주의 하자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사회주의적으로 하자 그러거든요. 그래서 데모크라틱 소셜리즘이라고 합니다. 민주사회주의라고 하죠. 또는 사민주의라고도 해요. 지난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를 막 위협하면서 인기를 끌었던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인이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민주당에 들어가서 이 민주당이 너무 중도 우파에 가 있으니까 저쪽으로 끌고 와야 된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느끼니까 젊은 애들이 아주 노인인데 막 열광을 했거든요. 힐러리가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버니 샌더스가 이 좌파 쪽에서 아주 극단적인 정책을 내면서 인기를 끌었던 것도 있습니다. 요즘 미국 뉴스를 혹시 이렇게 보시는 분 중이나 언론을 보면 미국에서 아주 요새 주목받는 젊은 정치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길어가지고 그냥 AOC라고 그러거든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라고 하는 이번에 초선 하원 의원입니다. 뉴욕에서 27살인가요?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를 하던 젊은 여성인데 이 여성이 들고 와서 부자들한테 70%, 80% 징벌적 과세를 해야 된다. 이 민주주의, 지금 미국의 자본주의는 아주 창피한 거다. 그리고 부자들이 그렇게 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도덕적으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비도덕적인 현상이다. 막 이러면서 시장 경제를 막 공격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의 본질은 시장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나는 사회주의자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노동당이나 지금 정의당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사회주의 정당인데,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를 내걸었던 정당들은 옛날에 잠시 있다가 늘 외면을 받아서 없으니까 언제 때부턴가는 이제 이 사회주의 정당도 정당 이름에다 사회주의를 안 넣죠. 정의당, 정의를 구현한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회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사회주의자들마저도 사회주의자고 얘기 안 하고 위장된 민주사회주의자가 너무 많이 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시장에 대해 부정적으로 하는 현상을 가만히 보시면 헬조선, 재난적 양극화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죠. 이게 뭐냐면 시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에 대한 분노입니다. 분노. 근데 이번 정부에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에서
불평등과 재난적 양극화가 가장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한 나라라고 가짜 뉴스를 얘기를 했고 기회 때마다 그 얘기를 강조하죠. 이번 정권은 우리 사회가 시장이 정상적인 자발적인 거래와 참여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착취의 장이다.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을 착취하는 장이고 그게 양극화하고 불평등 구조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분노를 조장하고 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해법이 뭐죠? 분노고 잘못됐으니까 시장을 규제해야 되고 통제해야 되고 교정해야 되고 그래서 해결책으로 나온 것들은 다 멋있는 말로 포장되어 있어요. 경제 민주화하자. 소득주도 성장하자. 포용적 성장하자. 공정경쟁 만들겠다. 경제 만들겠다. 동방성장하자. 상생하자. 갑질의 철퇴를 내리겠다. 다 미사역으로 돼 있는데 본질을 안에 가서 들여다보면 다 시장에 대한 규제, 통제, 교정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 얘기, 그게 바로 뭐냐면 본질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죠. 자, 최저임금, 이게 뭡니까? 인간이 우리 노동력을 시장에서 거래하죠. 임금이죠. 제가 시간당 8,000원을 받고 일을 하겠다 그러면 내가 집에서 앉아서 놀고 있는 것보다는 8,000원을 벌어오는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해서 나는 시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고요. 저를 8,000원을 주고 고용하는 고용주는 내가 8,000원을 주고 저 사람을 통해서 벌 수 있는 돈이 8,000원보다 크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자발적 거래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사람을 쓰면 무조건 8,000원 이상 줘. 7,000원 주고 그 7,000원 뺏기 가치가 없는 사람, 6,000원 뺏기 가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격의 통제일 때는 어떤 가정을 갖고 있냐면 노동이라고 하는 건 최소한 이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정부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가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1시간 동안 노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정부의 객관적 가치를 정부가 강요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거는 원래는 이런 거죠. 연장근로 안 하고 집에 일찍 정시 퇴근하는 수도 있고 회사에다가 나는 잔업을 더 하겠습니다. 연장근로를 하겠습니다라는 거는 근로자의 선택이에요. 선택은 뭐냐 하면 뭐와 뭐 사이의 선택이에요? 돈과 내가 자유로운 시간과의 선택이죠. 그는 빵하고 휴식 시간과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임금 또는 빵에 대한 가치하고 휴식 시간 가치가 다 사람이 다르죠. 사람마다. 집에 충분히 소득이 있는 사람 또는 아니면 내가 저녁에 가서 어린애들이 있어서 오후에 가서 우리 아들하고 축구를 꼭 해줘야 되면 그때는 추가적인 임금보다 이 시간에 대한 가치가 훨씬 큰 거죠. 자유로운 시간의 가치가. 근데 나는 학생이에요. 이번 방학 때 돈을 많이 벌어서 다음 학기에 교환학생으로 가겠다. 그랬을 때는 빵 임금에 대한 가치가 시간보다 훨씬 큰 사람이죠. 그런데 정부가 획일적으로 빵을 줄이고 또는 임금을 줄이고 휴식 시간을 일하고 하는 것을 강요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시장의 자발적인 선택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마다 주관적 가치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강요하는 게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객관적인 가치가 있다. 이 객관적 가치 이론, Objective Value Theory를 주장한 게 막스입니다. 칼 막스죠. 이걸 노동가치설이라고 합니다. 즉 노동자나 자본가나 똑같이 벌어야 된다라는 논리를 만들다 보니까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한 노동의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투입한 시간이 같으면 그 가치가 같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다 똑같이 벌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객관적 가치 이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죠. 여러분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친구하고 둘이 갔습니다. 그래서 다이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진주를
찾아오겠다 그래서 조개를 찾아서 들고 왔는데 한 친구는 진주가 들어있는 조개를 들고 나왔고 한 친구는 그게 조개인 줄 알고 들고 온 게 자갈이에요. 그러면 그 같은 깊이에 같은 바닷속에를 들어가서 집어왔으니까 투입한 노동시간 똑같죠. 그렇다면 진주하고 자갈하고 가치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러면 진주를 가진 친구가 이 자갈하고 교환을 할까요? 안 하죠. 예. 자발적 거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진주를 여러 개 하루 종일 해왔고 이 친구는 진주는 거의 못 가져오고 자갈만 잔뜩 가져와서 자발적 거래가 안 나니까 이 친구는 자갈만 가져온 친구는 배가 고파서 못 살겠죠. 그러면 자발적 거래가 안 일어나니까 왜? 가치가 터무니없는 것들을 했으니까요. 해결책은 어떻게 해요? 정부가 진주를 일부 뺏어서 이쪽한테 주는 수밖에 없죠.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칼 막스가 얘기하는 생산은 각자 능력에 따라서 하고 소비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배분해 주겠다는 거죠. 이게 공산주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객관적 가치론, 노동 가치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시장 경제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죠. 우리는 이번 정부에 들어서 어마어마한 규제들을 지금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시장 경제에서의 경제적 자유를 제약을 하면 나머지 자유도 온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자유는 경제적 자유로부터 오고 그 경제적 자유는 시장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자유 중에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정치적 자유 중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는 게 표현의 자유죠. 양심에 따라서 얘기하는 것들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는 자유롭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영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다들 의문에 차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얘기를 대신해줘서. 근데 왜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자유롭게 표현을 못할까요? 그리고 권력에 굴종적이죠. 요새 대통령이 현장 가라고 그랬더니 국무총리도 삼성전자 가고 민주당 수뇌부도 다 가가지고 미래를 걱정해야 되고 회사 경영해야 될 사람들이 이 정치 권력자들을 만나느라고 막 그러면서 시간 보내죠. CES 갔다 왔던 기업들한테 라스베가스에서 그 전자 전시회가 있어서 거기에 전 세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거래를 하는데 대통령이 한국에서도 CES 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동대문에서 CES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외국인도 아무도 안 오는데 투자자도 안 오고 바이어도 안 오는데 그거 왜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하라고 그래서 하는 거죠. 수많은 제 동료 밖에 교수들이나 사람들이 저보고 괜찮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무원들이나 공기업에 있는 분들이 이 교수님 하는 얘기 맞는데 페이스북에 자기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좋아요도 누르지 못하는 거 마음으로 지지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유는 우리 옛날 말에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목구멍을 누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의 자발적 거래에서 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그 목구멍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바로 포도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내 경제적인 안전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내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기업을 힘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나를 공직에서 쫓아낼 수 있고 뒷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표현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경제적 자유가 없을 때는 다 의미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심리학에서 전 세계가 가지고 있지 않은 여성들의 한국인 여성들만 가지고 있는 병이 있습니다. 화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화병이 뭐예요? 여성들이 집에서 억압 상태에 있고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데 자기 표현을 못해서 가져온 병이거든요. 표현의 자유가 없었던 병입니다. 왜 그랬어요? 며느리는 본 것도 본 거로 얘기하면 안 되고 들은 것도 들었다고 하면 안 되고 3년 벙어리에다 3년 귀머거리에다 3년 봉사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몇 년간. 그게 뭡니까? 그 당시에 여성은
남편을 벗어나서 혼자 가서 경제활동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런 노예적인 속에서 살았어야 되는 거죠. 경제적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없었고 이게 발병이 된 거죠. 요즘 베네수엘라 여성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웃나라 콜롬비아에 가가지고 성매매를 합니다. 이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미투가 없죠. 왜? 경제적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인권이 다른 인권적인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북한의 압정과 배고픔을 떠나서 오는 탈북 여성들이 오는 과정에 중국 한 사람들한테 팔려가고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이렇게 합니다. 노예적으로 처참한 경로를 통해서 옵니다. 왜? 경제적 자유가 없으니까 이런 표현의 자유는 없는 거죠. 중국에서 표현의 자유 없죠. 예. 중국은 아무 때나 이 바이두나 이런 검색 엔진을 가지고 차단을 합니다. 이게 왜? 중국도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을 자주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치가 크고 정부 권력이 비대한 나라에는 사실은 표현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자기네가 상당히 민주적인 정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촛불혁명에서. 근데 실제 반대파들은 지금 표현의 자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죠. 할 말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언론의 자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는 지금 여기서 유튜브를 통해서 정부 비판을 자유롭게 합니다. 왜? 이 이병태 TV, 경제지식 네트워크의 이병태 TV가 공영방송이 아니기 때문이죠. 공영방송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정권이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KBS, MBC, 이거는 자유로운 지금 방송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민주적인 정부라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여기 정부하고 결탁한 노조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 그러면 공중파나 케이블 방송은 어떨까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상한 게 방통위가 일정 기간 지나면 계속 인가와 허가를 재인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불허하면 방송사로서의 또는 언론사로서의 기능이 정지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허가권을 방통위가 가지고 있고 방통위가 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들은 자유가 없는 언론이죠. 그런데 SNS와 유튜브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고 자유로운 시장에서 되죠. 구글 덕에 우리가 자유롭게 방송을 하죠. 여기에는 방통위도 못 들어오고 인허가권도 들어오지 못하죠. 그래서 경제적 자유가 있는 시장에서 작동되는 기구들은 언론의 자유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쪽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못하죠. 정부는 좋은 뜻으로 가격 통제를 한다고 합니다. 자, 치킨 가격이 너무 높아서 막 공정위까지 나서가지고 김상조도 나서고 농수산부 장관까지 나와가지고 닭값을 통제하겠다고 치킨값을 통제한다고 그래요. 근데 치킨은 가격이 올라가든 모르든 죽은 치킨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을 통제한 게 아닙니다. 말은 가격 통제라고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치킨 가맹 사업자하고 소비자의 행동을 통제하는 거죠. 치킨 가맹 사업자들한테는 가격을 못 올리게 만드는 거니까 행동에 제약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는 먹고 싶은 거를 더 싸게 만들거나 더 비싸게 만들어서 못하게. 단통법. 통신 단말기를 통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통신 사업자하고 소비자를 통제하는 거죠. 내가 갖고 싶은 신상품 못 갖게 하는 거죠. 가격을 못 깎아주게 했으니까. 그래서 깎아주겠다는 사업자를 통제하고 사겠다는 사람들의 구매력을 통제한 거죠. 그래서 모든 가격 통제는 가격을 통제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유를 통제하는 거가 되는 거죠. 자, 쌀 수매가를 통제하는 것도 농민과 소비자를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의 농업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이 수매가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소비가 없는, 수요가 없는 제품을 계속 생산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소비자들은 국제시세의 4배 이상의 높은 가격을 주고 이거 사게 해서 선택권을 제약을 하는 거죠. 외국의 값싸고 좋은 쌀을 살 수 없게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사람 통제를 줄여라, 자유를 넓히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가격 통제를 하면서 내걸은 게 다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걸 들고 나온 거죠. 그래서 약자 보호를 한다는 명분을 가져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건데, 그 통제를 걷어내라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심장이 없는 사람,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 약자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극단적인 사람, 익스트리미스트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이나 여기서 법치하자고 그러고 표현의 자유 좀 제대로 하자고 그러고 시장의 인간의 자유를 넓혀주자고 그러는 저한테 극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경제적 자유, 내가 내 밥그릇, 내 사업이 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언론의 자유든 선택의 자유든 표현의 자유든 다 제약이 된다. 그래서 모든 자유는 경제적 자유가 없을 때는 다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다. 시장 경제가 제대로 되면 자유가 늘어납니다. 자, 자유는 과거의 봉건 시절에 황제들의 자비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명예혁명은 그 당시 황제들이 게 아니라 자유인들, 그 외국과의 통상을 통해서 돈을 벌였던 국제무역을 했던 상인들의 힘이 커져가지고 황제는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부도가 났고, 그때 내가 사업을 계속하더라도 네가 마음대로 세금으로 내 자산 다 뺏어가고 옛날처럼 내 딸이 이쁘다고 황제 네가 아무 때나 끌고 가고 이러지 말고 우리 재산이나 우리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면 너를 황제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는 협박에 의해서 타협이 이게 자유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시장의 힘이 자유를 키운 거지 어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서 자비를 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유가 있어서 시장 경제가 찾아온 게 아니라 시장 경제를 키워가다 보면 자유로운 국가가 된다. 그래서 자유가 시장의 자유, 경제적 자유로부터 오는 거라는 걸 보시면 가장 2차 대전 후에 성공적인 경제개발로 일컬어졌던 아시아의 네 마리 용,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보세요. 한국 박정희 대통령 또는 그 후에 전두환 대통령 이런 또 우리가 독재라고 얘기하는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시장 경제가 시작이 됐죠. 대만은 장개석 총통에 의해서 거의 종신 총통에 의해서 경제 개발이 됐습니다. 자유로운 나라 아니었습니다. 홍콩은 영국이 지배하고 있어서 사실은 그 자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영국에 와서 홍콩 가버너가 와서 어찌를 했고, 지네가 떠나갈 때쯤 돼서야 그 홍콩의 의회 시민들을 선거로 뽑고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거든요. 싱가포르 이관유 수상의 권위적인 정부 하에서 우리는 제한적인 자유 하에서 시장 경제를 하면서 경제를 발전시켰고, 우리가 풍요로워지면 줄수록 우리가 이제 그런 독재나 이런 것에 저항할 힘이 생기고 막걸리 고무신에다가 우리 이 선거권을 팔아먹지 않고 이러면서 민주국가로 전환을 해오고 있는 와중이죠. 그래서 모든 자유는 시장의 경제적 자유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 매년 헤리티지 재단이 경제 자유도 평가를 합니다. 이코노믹 프리덤 인덱스라고 그러는데, 경제 자유도가 2018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7위였는데 금년 발표에서는 29위로 2단계 떨어졌습니다.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서 경제 자유도를 확대해서 이 한국의 경제 자유도 점수가 2015년에 71.5에서 2017년에 74.8까지 올라갔습니다. 2017년 발표는 2016년 결과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마지막까지 이명박 정부서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경제 자유도가 대체적으로 쭉 상승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74.3에서 73.8로 조금 떨어지더니 이번에는 훨씬 큰 폭으로 72.3으로 무려 1.5가 떨어졌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게 세계 20
9위. 그러면 참 좋은 거로 돼 있는데, 우리하고 경쟁했던 4마리 용들은 순위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시면요. 홍콩이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싱가포르가 2위고요. 대만이 10위입니다. 그러니까 왜 홍콩, 싱가포르, 대만보다 우리가 실제 경제 성장에서 뒤지고 있는가를 보면 경제 자유도가 훨씬 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경제 자유도가 줄어들었냐고 보면요. 우선 법치, 재산권 보호에서도 지난해보다 점수가 줄고, 그 다음에 사법부의 효율성, 이 사법체계의 효율성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점수가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6.2가 돼서 가장 큰 폭으로 줄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비대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부의 사이즈에서 다 퇴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퇴보를 했다는 건 정부가 비대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세금 부담 면에서 9.1이 줄어서 가장 큰 점수가 줄었고요. 정부의 지출이 들고 있고, 요번에 또 이제 무대뽀로 많이 쓰겠다고는 소트 예타 면제로 24조를 퍼붓고 쓰겠다는 발표를 했죠. 그래서 재정 건전성이, 우리나라가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높은 좋은 나라인데 거기서도 퇴보를 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제에서도 노동시장 규제가 점수가 확 줄었고요. 자본시장 규제도 점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보면 관치를 무지무지 확대하고 노동의 규제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규제 개혁을 보는 시장의 개방성, 오픈마켓 영역에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제적 자유는 모든 자유의 어머니다, 기반이다. 경제적 자유가 축소가 되면 모든 자유가 무너지게 된다. 근데 한국의 시장 경제는 지금 위장된 민중사회주의, 민주사회주의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고, 이거는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사실은 헬조선, 양극화, 선동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 와서 그것을 경제민주화니 상생이니 동방선장이라는 이름으로 공정경제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면서 문정부는 우리나라 사상 가장 사회주의적인 정부로 시장을 적대시하고 있다. 시장을 적폐로 보고 있고 교정의 대상으로 볼 수 있고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헤리티지 재단의 자유도 평가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 자유도가 급격히 후퇴하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의 자유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위장된 포스트 케인지안 또는 참여 민중 경제론자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되고 저항을 해야 되고 경계를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이 강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